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한 주라는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저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필요 없는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필요는 없는데 괜한 내 욕심으로 쥐고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조금만 내려놓으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에게 그런 것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타인을 읽는 말이란 책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2004년 미군이 이라크 전쟁 포로를 학대하는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어났다. 미국 정보기관은 영국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이자 20여 년 동안 가족, 청소년 심리치료를 해온 앨리슨 부부에게 기존 대테러 신문 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 것을 의뢰한다. 앨리슨 부부는 세계 곳곳의 정보요원, 검찰, 경찰, 테러 용의자 및 범죄 용의자와 2000시간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알려진 상식과 달리 압박과 회유, 그리고 고문 등은 상대를 설득하거나 정보를 얻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자율권을 보장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말할수록 상대 또한 마음의 문을 열었다. 또한 테러리스트, 직장 상사, 10대 청소년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대립, 추종, 통제, 협력이라는 4가지 소통 방식으로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저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희열 대화 원칙과 4가지 동물 상징으로 소통 유형을 정리한 애니멀 서클을 완성했다. 저자들이 개발한 심리 대화법은 현재 미국, 영국 정보기관과 경찰, 검찰에서 신문 전략으로 쓰이고 있으며 부모와 청소년의 심리 상담 및 치료에도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인을 읽는 말은 저자들의 대화법을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대중심리서이다. 말이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말에 대한 속담도 많이 있듯이 말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돼 왔죠. 사람이 살아가며 말은 배제할 수 없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건 말이 가진 힘입니다. 외력으로 힘을 가해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책의 일부, 1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일부 마음을 움직이는 말 희열 대화 원칙 1장 간절할수록 신중하게 궁금할수록 솔직하게 당신이 살인자라면 좋겠어. 로런스 1993년 대학교를 갓 졸업한 나는 길퍼드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종이로 꽉 찬 검은 상자 6개와 마주했다. 법심리학자로서 처음 마주한 사건 서류들이었다. 상자 옆에는 검정 마커펜으로 각각 RV 스태그라고 적혀 있었다.
콜린 스태그는 레이철 니켈이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유력 용의자였다. 레이철은 당시 2살 배기 아들 알렉스와 산책을 나갔다가 아들 앞에서 47차례나 칼에 찔려 사망했다. 발견 당시 알렉스는 엄마 일어나 하고 애원하면서 피범벅이 된 엄마 몸에 매달려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받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찰은 폴 브리튼이 작성한 가상의 범죄 프로파일에 따라 범죄자를 추적했다. 폴 브리튼이 작성한 가상의 범죄자 프로파일에 따르면 용의자는 비정상적인 성적 관심을 보이는 외톨이며 사건 현장 근처에서 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자로 추정됐다. 그래서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프로파일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아다녔고 콜린 스태그가 그 프로파일과 딱 맞아 떨어졌다. 스태그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로햄턴 지구에 혼자 살았고 주기적으로 사건 현장 근처로 개를 산책시켰다. 그는 술과 약물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도 인정한 외톨이였다. 30살이 될 때까지 성적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연애를 간절히 원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던 경찰은 잠복 수사를 시작했다. 살인자만이 알만한 증거를 스태그가 스스로 드러내도록 리지 제임스라는 코드명을 가진 잠복 수사관이 스태그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편지로, 그 다음에는 통화로, 결국에는 몇 차례 만남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스태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들이 그의 작은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그곳에 있던 방 하나를 보고 크게 동요했다. 방 전체가 검은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 악마나 사탄의 이미지로 보이는 그림들이 하얀 분필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건의 몇몇 특이점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심리학자 자격으로 처음 의뢰받은 사건이었다. 내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알려지자 대학 선배였던 경찰관이 내게 금기사항이라며 충고를 했다. 런던 경찰국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그의 말은 단호했다. 만약 네가 용의자 편에 선다면 단언컨대 넌 영국 경찰과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야. 이런 주의를 받고도 나는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로 검토 요청을 받은 부분은 스태그와 잠복경찰 리지 제임스 간의 오간 반응이었다. 여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모든 편지와 통화, 만남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포함됐다. 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용의자가 경찰에게 이끌려 본성을 드러낸 흉포한 강간범이자 살인범인지 아니면 꼬임에 빠져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순진한 사람인지 궁금했다. 근 2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선명히 기억한다. 특히 두 가지가 그렇다. 나는 범죄 현장을 담은 사진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사진들은 그 범죄를 시각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줬다. 이 끔찍한 이미지들과 함께 레이철 니켈이 살해당한 장소를 원거리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 이상하게도 내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 살해 현장이었던 윈블던 커먼 끝자락에 위치한 풍차 주차장에서 공중 촬영된 기괴한 사진이었다. 주차장을 굽어보는 인상적인 외관의 풍차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속에 차량 한 대가 서 있는데 그 차 주인이 레이철이었다. 이 일상적인 이미지가 내게는 극도로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건 고립의 이미지였다. 풍차라는 힘없는 감시병의 그림자에 포획된 자동차 한 대. 나는 그 당시 사진을 보며 레이철과 알렉스가 그 차에서 내려 기분 좋게 산책하고 그리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여겼겠지 하고 생각했던 걸 기억한다.
더없이 평범한 일상이 생각지도 못한 공포와 참화로 끝나다니 정말 끔찍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도 떠오른다. 지울 수 없는 또 다른 기억은 경찰이 스태그에게 레이첼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끌어내려고 동원한 노골적인 방법들이다. 경찰의 방법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사실상 리지 제임스는 스태그에게 자백을 대가로 성적 거래를 시도했다. 스태그는 여성에게서 성적 관심을 미치도록 받고 싶어 했다. 그는 담배, 술, 약물에 손을 대본 적도 폭력 전과도 없는 얌전한 사람이었다. 리즈는 아름다운 금발 여성으로 그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가 그녀의 관심에 반응한 동기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내 분석에 따르면 유죄처럼 들릴 수 있는 스태그의 발언 대부분이 사실 잠복 수사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었다. 그는 성관계를 대가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설득당했다. 리즈는 수치심과 무방비 상태의 느낌이 자기를 성적으로 흥분시킨다고 집요하게 이야기했다. 스태그는 그녀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어떻게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야 했을 텐데 그건 격정에 찬 폭력성보다는 여성스러움으로 나타나곤 했다. 이는 당연히 경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 잠복 수사는 스태그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절박함 탓에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졌다. 스태그가 계속 자신이 레이첼을 죽였다고 말하기를 거부하자 리즈는 한 번은 그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으면 참 좋을 텐데. 당신이 딱 그 사람이라면. 이 말에 스태그는 이렇게 답했다. 리즈, 미안한데 난 정말 그런 적이 없어. 미안해.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스태그는 살인을 고백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내가 내린 심리학적 평가는 해리 오그널 수석 재판관이 이 사건을 기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오그널은 경찰과 폴 브리튼의 지나친 열의가 가장 역겨운 형태의 기만 행동으로 이어졌다며 오히려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언론과 대중, 심지어 레이첼 니켈의 가족까지도 오그널 재판관의 결정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들은 섹스킬러, 짐승, 비정상적 약탈자인 스태그가 자유의 몸으로 다시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경찰의 주장처럼 스태그가 그들의 아름다운 딸을 죽인 유일한 범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생사람을 잡고 있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과학수사의 발전에 힘입어 로버트 네퍼라는 남성이 살인자로 밝혀졌다. 증거에 근거하여 네퍼는 레이첼의 살인뿐만 아니라 그린체인 강간으로 알려진 100여 건의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다수의 범죄에서 그는 아이를 둔 젊은 엄마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엄마가 아이를 걱정하는 장면에 쾌감을 느꼈고 그런 피해자를 자신이 통제한다는 걸 즐겼다. 네퍼는 레이첼 니켈을 그녀의 아들 앞에서 죽인 지 고작 1년 후에 서멘사 비셋과 그녀의 4살 배기 딸 제스민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살해 현장은 잭 더 리퍼가 저지른 최악의 살인과 맞먹을 정도로 끔찍했다. 조사팀이 강압, 조작, 속임수에 기반한 미인계를 쓰기로 한 결정은 죄가 없는 사람을 14개월 동안 교도소에 가두었고 300만 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진짜 괴물의 강간과 살해를 막지 못해 또 다른 엄마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리지 제임스는 속임수와 협잡으로 스태그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성과는 당연히 엉터리였다. 스태그가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었다면
술수에 넘어가 거짓 자백을 하고 17년 동안을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과학수사가 끝내 자신을 풀어줄 만큼 발전하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때론 그릇된 약속, 압박, 속임수 따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 사람을 속여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나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다름 아닌 속임수이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를 거치면 결국 허물어지고 만다. 거짓 소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누군가와 라포르를 형성하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라포르는 정직과 공감에 기반한 의미 있는 관계를 뜻한다. 제대로 라포르를 형성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그게 아무리 끔찍한 일이더라도 말이다. 당신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메디슨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행동과학과 응용범죄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지역 경찰관 메리앤 서버를 따라다닐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서버는 1979년 미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여자 경찰관 고용 당시 채용된 사람 중 한 명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은퇴를 앞두고 지역 신문과 했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치안 철학이 친절은 만국 공통어다라고 밝혔다. 1993년 그녀와의 짧은 만남에서 얻은 생생하고 충격적인 교훈이 바로 이 말에 담겨 있다. 상쾌하고 화창한 어느 가을날 서버 경찰관이 자신의 순찰차에 나를 태웠다. 당시 나는 막 19살이 된 대학생이어서 잔뜩 긴장해 있었다. 서버 경찰관은 체구는 작지만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다. 헝클어진 검은색 머리칼 아래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방탄조끼를 내게 건네며 혹시 모르니까 입어요 라고 말하고는 윙크를 보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난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했다. 마침 지역 노숙자 쉼터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쉼터에서 근무 중이던 한 여자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 남자는 술에 취한 채 문간에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시설에 있던 직원들과 노숙자들은 건물의 모든 문을 잠그고 철제 셔터를 내린 채 숨어 있었다. 남자는 여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거나 이 빌어먹을 곳을 전부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중이었다. 그녀는 당연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교환원이 무전기로 우리에게 연락을 주며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남자 엄청 크대요, 메리앤. 진짜 크다고. 메리앤이 말했다. 위험해 보이면 차 안에 있어요. 걱정 말고요. 나를 안심시키려는 그녀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다.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댔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거대한 회색 꿈 같은 남자가 철제 셔터를 마구 때리고 차고 있었다. 그는 거칠고 술에 취하고 정말 험상궂었다. 메리에는 나를 보며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주차를 하면 차에서 내리되 어떤 경우라도 차로 돌아오지는 말아요. 저쪽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요. 알겠죠? 그녀는 남자를 차에 태워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내가 내리길 바랐는데 나는 그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알겠어요. 나는 용감하게 들리길 바라며 대답했다. 차에서 내리자 남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리 나와 이 바람난 년아. 내가 네 인생 다 날려버릴 거야. 이 개떡 같은 문 열어. 안 그러면 이 망할 곳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는 우리가 주차하는 걸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있었다. 저기, 메리앤이 그에게 소리쳤다. 그거 멈추고 여기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는 몸을 돌려 핏발이 선 도끼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넌 뭘 원하는데 이년아? 그가 으르렁댔다. 메리앤이 말했다. 험악하게 굴지 말고 그냥 와서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일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여자친구가 자기를 어떻게 떠났는지 설명하며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었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메리앤이 경찰관인 걸 갑자기 깨닫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멈췄다. 너랑 상관없잖아. 어찌됐건 날 체포할 거잖아. 상처 입은 성난 황소처럼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다. 메리앤은 남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은 네가 무슨 일인지 내게 설명해 줬으면 해. 이름이 뭐지? 토머스. 그 남자는 의심스러운 듯 대답했다. 좋아, 토머스. 내가 알아둬야 할 이야기가 혹시 또 있어? 메리앤은 침착하게 물었다. 아니. 토머스는 투덜거렸다. 좋아.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줄래? 그래. 내가 그 빌어먹을 절차는 좀 알지. 그는 작은 백기처럼 청바지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그녀에게 쏘아붙였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뭘 하기를 원하는 거야? 메리앤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그저 내 여자랑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그녀는 안 나올 거고 날 안 만나줄 거고 전화도 안 받을 거라고.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한지 알아? 누군가가 네 개떡 같은 세상의 전부인데 거기서 네가 쫓겨나는 거야. 넌 이해 못해. 토마스는 말을 얼버무렸다. 그는 여전히 감정이 격해 있었지만 그녀를 죽이기보다는 울 것처럼 메리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겠어. 속상하고 너무 절망스러웠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렇지? 사랑은 때로 사람을 조금 터무니없이 행동하게 만들긴 해. 하지만 토머스, 내가 여기 왔을 때 보니까 넌 그 여자를 죽이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었어. 맞아. 하지만 내 여자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랬던 거야. 토마스는 아이처럼 수동적으로 마치 이게 완전히 이성적인 대답인 것처럼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 술 마셨어? 메리앤이 물었다. 뭐 조금. 그가 중얼거렸다. 이후 두 사람은 10여 분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게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토머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알 수 있었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대고 메리앤과 눈을 마주치면서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건물 계단을 떠나 순찰차가 있는 쪽으로 왔다. 메리앤이 그에게 말했다. 자, 토머스. 난 너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야 해. 여기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경찰서에 안 갈 수는 없어. 이해하지? 그는 잠시 달아날 생각을 하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내 그래, 알아. 하고 말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순찰차가 도착해 남자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다. 난 메리앤이 그들에게 무전을 보내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 이제 빌어먹을 놈들이 와서 나한테 수갑을 채우겠군. 이렇게 말한 토머스는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토머스, 메리앤이 말했다. 널 좀 봐. 키가 180cm나 넘고 몸은 근육질이야. 그래서 내가 지원을 요청했어. 절차는 지키자고. 알겠지? 우리가 너한테 수갑은 채우지만 이건 별일도 아니야. 네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거 확실하지? 놀랄 만한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토마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겠어. 좋아.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알겠지? 메리앤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그러자 토마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굉장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고 왜소한 여자 경찰관이 술에 취한 거대한 야수 같은 남자를 길들였다. 그는 순순히 체포에 동의까지 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그가 협조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 남자 경찰관 한 사람이 차를 돌아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관은 토머스의 몸을 차 트렁크 위에 굽히고 그의 바지를 두드리며 검색을 했다. 잠시 후 경찰관과 토머스는 서로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다행히 말뿐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잽싸게 토머스의 머리를 차에 내리찍었다. 쾅! 단 한 번의 빠른 동작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토머스는 근처에 있는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보라는 자세로 발기질을 하고 몸부림을 쳤다. 메리앤을 포함한 경찰관 셋이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이 술 취한 거구를 제압하려고 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 결국 경찰관들이 토머스의 팔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서 땅바닥에 눕히고 나서야 소란이 잦아들었다. 경찰관들은 그를 돼지구이처럼 들어올려 순찰차 뒷좌석에 집어넣었다. 그들이 문을 거세게 닫을 때도 그는 계속 욕을 퍼부으며 침을 뱉었다. 메리앤은 내게로 걸어 돌아왔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엉망이 되어 있었고 얼굴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글쎄, 더 좋게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리석기는. 나는 그 표현이 용의자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토머스의 머리를 스쿼시 공처럼 트렁크에 튕겨낸 동료 경찰관을 가리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보기엔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표현이었다. 소통은 처음과 달리 실망스럽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메리앤이 보여준 침착성, 인내, 소통 능력을 발휘한 방식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힘센 남자가 폭력적이고 술에 취한 데다 공격적으로 나오는데도 상황을 잘 통제했다. 나는 그녀가 남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 남자를 문제없이 경찰차에 태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키가 150cm를 조금 넘을 뿐이었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총을 꺼내들지 않았지만 그날 주차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감당하기 아주 버거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고 끈기 있게 라포르를 발전시켜 토머스가 자신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힘을 써서 그의 공격성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이게 바로 말이 가진 힘이다. 메리앤은 토머스의 행동 뒤에 감춰져 있던 이야기를 그에게서 끈기 있게 끄집어냄으로써 그들 사이에 신뢰와 존중을 형성했다. 토머스와 의사소통을 할 때 위협이나 강압, 속임수는 없었다. 앞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그가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절차대로 수갑을 채우고 체포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할 것임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토머스의 부정적인 행동을 무시하고 그가 자신의 협조를 받아들이도록 조금씩 유인했다. 그리고 거의 성공했었다. 다른 경찰관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토머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적으로 굴었다. 왜 메리 제이는 총을 빼들고 그에게 땅바닥에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던 걸까? 요즘에 미국 경찰을 보면 이게 훨씬 더 평범한 대응 같은데 말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가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 그를 쏴버린다? 그게 모두에게 과연 더 나은 결과였을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장담컨대 그가 분명히 위협적인 동작을 취했더라면 메리에는 주저없이 총을 꺼내 들었을 것이고 총을 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총격을 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건 선호하는 전략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 대신 그녀는 우선 토머스를 진정시키는데 자신의 대화 기술을 사용했다. 그가 193cm의 거구에 술에 취해 있으며 성질을 부리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일화는 말이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소통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라포르를 성공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배울 때 라포르와 힘이라는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중하게 듣고 솔직하게 물어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서 얻으려고 할 때 힘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거나 나에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본능은 더 강해진다. 예컨대 어린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겪는 아주 평범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탈출을 꾀하는 흰담비처럼 등을 구부리고 하도 꼼지락대는 바람에 자동차 좌석이나 유모차 스트랩을 꽉 매야 하는 경험은 애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이때 강압적으로 힘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아이는 지치고 부모가 이기게 된다. 당연하다. 부모가 힘이 더 세니까. 그러나 힘은 강압, 기만, 조작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힘으로 제압한 아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두려움, 원망, 멸시의 감정을 키운다. 이는 부모가 차에서 2살배기 아이와 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러한 감정이 나중에는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내 의견을 따르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통제력, 정서적 회복력, 인내심이 필요하다. 어린 자녀와 공감하는데 얼마나 큰 인내심이 필요한지 떠올려보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려고 뻗대는 아이에게 벨트를 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할 때 인생이 참 힘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는 쉬운 기술이 아니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부모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차에 탈 때마다 싸우고 싶다면 힘을 사용하라. 당장은 먹힐 것이다. 애들이 크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도권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라포르를 사용해보자. 이 접근법을 쓰려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해서 상황을 가장 잘 참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로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알렉스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운영하는 10대를 위한 폭력 방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멀쑥한 아이였는데 남자애들이 아기 기린처럼 보이는 애매한 10대 시기를 거치고 있었다. 무릎은 울퉁불퉁하고
사진은 흐느적거렸다. 엷은 갈색 더벅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있었고 교복을 대충 걸치거나 입지 않은 날도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이의 눈이었다. 알렉스의 눈에는 생기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차갑고 감정 없는 눈은 아이의 어린 시절을 가늠하게 했다. 알렉스의 엄마는 9살 때 그를 외국으로 데리고 갔다. 알렉스는 엄마가 마약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구걸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끔찍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 알렉스는 엄마가 체포된 후에야 영국으로 송환되어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우리가 알렉스를 만났을 때 그는 13살이었다. 알렉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정말 좋아했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 중에 누가 강의실에서 함부로 움직이면 알렉스의 눈이 그 아이만 따라다녔다는 것이다. 내 프로그램의 원칙 중 하나는 전부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절대 수업을 끝내지 않는다였다. 아이들 다수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큰 도전이었다. 특히 알렉스는 주변에서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결국 프로그램 넷째 주에 알렉스는 남자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네 개떡 같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어. 안 그러면 팔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알겠냐? 친구들에게 그런 태도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자 그의 대답은 이랬다. 네, 동의해요. 그래도 다들 조용히 앉잖아요. 알렉스는 어려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챙겨줄 일은 없을 테니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고 배웠다. 그에게 폭력과 위협은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더없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침묵의 중요성을 혹은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문제가 될 게 없었다. 하지만 알렉스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안 그러면 끝장이야. 라는 철학을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한다면 좌절, 폭력의 단계를 지나서 10중 8구 교도소행으로 이어질 게 뻔했다. 두려움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될 수 없다. 학교 친구든 직원이든 배우자든 아이든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다. 누구라도 인간관계에서 한번 두려움이 싹 트면 이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두려움은 인간관계 구조의 안쪽부터 녹슬듯 퍼져나가 관계 자체를 망가뜨린다. 누군가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란 위협하고 괴롭혀서 굴복시키거나 책상을 내려치거나 벌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믿는 이가 많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TV 드라마에서 수없이 봐왔다. 누군가를 건물 위에 매달아 놓으면 그 사람은 뭐든지 말해주지 않던가. 우리 대부분은 학교, 집, 직장에서 압박을 받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위협을 받거나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고 더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그 사람을 달래는 쪽 말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서봤을 것이다. 예컨대 아침에 뚱하게 있는 10대 자녀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때 지금 당장 준비해. 안 그러면 찬물을 바가지로 부어버린다. 성과를 독려하거나 제때 출근하라고 직원을 자극할 때 한 번만 더 늦으면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돕게 만들 때 부엌에서 냄비를 에둘러 공격적으로 두드리며 씩씩대고 한숨쉬기처럼 말이다. 그 당시를 떠올려보라.
누가 당신을 그렇게 대할 때 기분이 어땠는가? 용기를 얻고 자극을 받았는가? 아니면 짜증이 나고 두려웠는가? 반응은 어떻게 했는가? 순순히 따랐는가? 원망했는가?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가? 이는 당신의 대인관계를 진전했는가? 아니면 악화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당신이 통제하려는 행동이 그런 방식으로 확실히 고쳐졌는가? 아니면 일시적이었는가?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강압적인 작전은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에는 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억압적 전략에 악의적 수능이나 직장 내 일탈로 대응한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다가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의 권위를 약화하거나 좀먹는 행동을 한다. 직장에서 이는 불필요한 병가, 성과 저하, 악의적 뒷담화, 회사에 대한 악평, 직장 내 도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0대 자녀에게서는 부모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규칙에 따르기보다는 걸리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형태로 대항한다. 배우자는 부엌 청소는 돕겠지만 자기 전까지 상대를 무시한다. 힘을 이용한 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런 방식은 장기적인 신뢰와 협조 관계를 약화한다. 조종의 대상은 협조하고 함께 일하기보다 통제를 약화하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는 환상은 그릇된 약속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라포르 전략은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 주장을 전혀 펼치지 말라거나 누군가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서버 경찰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의를 얻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겁줄 필요는 없다.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겁주는 전략은 조종하고 지배하고 힘을 쓴다는 뜻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말이다. 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네가 어떤 기분이 들건 나는 신경 안 써.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원망 가득한 수능이 아니라 능동적인 동의를 얻고 싶다면 끈기 있고 진지한 자세와 함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묵묵히 기다리고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직원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협상 대상이 누구든 결국 서로 동의에 이를 수 있다. 한 번은 우리의 교육 참가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10대 자녀들이 바퀴 달린 쓰레기통을 아주 멀리 떨어진 진입로에 매번 두고 들어와서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번번이 쓰레기통을 지나쳐 걸어야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15살 먹은 아들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찰리, 나가서 쓰레기 좀 버려줄래? 찰리가 저 멀리 진입로 끝자락에 쓰레기통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면서 말이다. 찰리는 기꺼이 쓰레기를 들고 나갔다. 그리고 길고 긴 진입로를 쭉 따라 내려가 쓰레기통에 그걸 버리고 유유히 돌아왔다. 쓰레기통은 진입로에 그대로 둔 채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부탁하라. 공손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인내심 있게 말이다. 그러면서도 직설적으로 말해야 한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비아냥대지 말고 겁주지도 말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하라. 요약 1. 속임수와 거짓을 조심하라. 원하는 바를 위해 속임수나 기만을 쓰려는 생각은 버리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직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이 원칙을 버린다면 관계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신뢰는 파탄이 난다. 속임수와 거짓은 장기적으로 피해를 준다. 2.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겁을 주고 힘을 써서 수능이나 복종을 끌어내려는 생각은 버리라. 라포르 전략은 상대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협조를 끌어낸다. 이는 지난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다. 결과를 내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는 편이 더 빠르고 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괴롭히는 일을 존중할 사람은 없다. 그저 두려워할 뿐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도덕적 기준까지 버리지 말라.